지난 반세기 무어의 법칙은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대략 2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경험적 관찰로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왔죠.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전력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데너드 스케일링이 깨지고 클럭을 더 올리면 발열과 소비 전력이 급증하는 파워월에 부딪혔습니다. 공정이 더 미세해질수록 양자 터널링 같은 물리적 한계도 표면화된 것인데요. 무어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인텔이지만 인텔의 전 CEO인 팻 겔싱어 역시 실질적인 2배 주기가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취지로 속도 둔화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 AI 붐과 함께 트랜지스터 개수 대신 시스템이 실제로 내는 성능, 즉 출력에 주목하는 새로운 시각, 황의 법칙이 부상합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을 딴 법칙으로 엔비디아는 지난 10년 사이 AI 추론 성능이 약 1000배 향상됐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중 반도체 공정과 클럭에 기여는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아키텍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풀스택 최적화 덕분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현재 AI 컴퓨팅을 위해 중요한 기술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딥러닝의 학습과 추론은 결국 큰 행렬끼리의 곱셈과 덧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CNN의 합성곡도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행렬 연산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미지든 문장이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표로 바꾼 뒤 가중치로 곱하고 더해 새로운 표를 만들게 되는데, CNN의 합성곡과 트랜스포머의 어텐션도 알고리즘은 달라 보여도 실제 계산 단계에선 큰 표, 즉 행렬을 한꺼번에 곱하고 더하는 일로 귀결되며 학습 추론 시간의 대부분이 큰 행렬 계산에 쓰이고 가속기들도 이 작업을 빠르게 하도록 설계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산들은 서로 독립적인 곱셈과 덧셈의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GPU의 병렬 구조와 궁합이 아주 좋은 것이죠. CPU는 소수의 고성능 코어로 지연 시간을 줄이며 복잡한 잡무를 빠르게 처리합니다. 반면 GPU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연산 유닛으로 처리량을 극대화하죠. 딥러닝에서는 바로 이 처리량이 중요합니다. 딥러닝 슈퍼 샘플링, DLSS와 같은 게임 화질을 실시간으로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올리는 업스케일링 기술과 AI를 통해 초당 보여주는 장면 수를 더 늘리는 프레임 보강 기술에도 사용되었던 엔비디아의 소비자용 GPU에도 들어간 텐서코어라는 녀석은 특히 AI 시대가 개화되기 전후로 CPU보다 빠른 병렬적 처리 구조를 가진 GPU에서 또 한 번 발전한 형태인데요. 딥러닝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 즉 행렬 곱을 아예 전용 생산 라인으로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등장한 텐서코어는 큰 행렬을 한 번에 곱하는 대신 아주 작은 정사각형 블록 단위로 쪼갠 후 수많은 작은 타일의 곱셈과 덧셈을 병렬로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큰 행렬 곱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이러한 텐서코어는 2017년 볼타 아키텍처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이런 소규모 타일 기반의 행렬 연산을 하드웨어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가속화해왔는데요. 이런 AI 연산에 특화된 기능을 하는 프로세싱 유닛을 우리는 NPU, 즉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성능을 빠르게 하려고 해도 애초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구글, 오픈AI, 엔트로픽, 딥시크 등의 수많은 프론티어 모델들이 수백 수천억 개에서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초고대 모델은 이러한 파라미터를 저장만 하는데도 GPU 한두 개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십에서 수천 개의 GPU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엮여야 하죠. 이런 환경에서 새롭게 문제가 된 것은 서버 내부를 보았을 때 전통적인 PCI 익스프레스와 같은 인터페이스만으로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가 오갈 때 병목이 생겨 제 아무리 GPU니 텐서코어니 NPU니까 빠르게 처리하더라도 다른 GPU로 넘어갈 때 빠르게 처리해주지 못해 처리량이 빨라지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엔비디아는 NV링크라는 독자적인 규격으로 GPU 간 전용 고속도로를 깔았고 NV 스위치로 이를 모두에서 모든 GPU로 연결되는 올투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최신 세대 GPU 간 링크 대역폭은 초당 1.8TB/s 수준으로 동일 세대 PCI 익스프레스 대비 월등한 유효 대역폭을 제공하게 되며 GPU를 여러 개 엮음으로써 생기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면서 서버 안에 여러 GPU가 거의 하나의 거대 메모리 풀처럼 빠르게 협업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GPU를 서버 내부적으로 규모를 키워가게끔 하는 걸 스케일업 방식이라고 부르죠. 서버를 확장하는 방법에는 한 서버의 성능을 높이는 것 말고 여러 대의 서버를 연결해서 쓰는 스케일
스케일 아웃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 서버를 하나처럼 묶어서 쓰려면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아주 빨리 주고받아야겠죠? 이때 인피니밴드나 RDMA 같은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술은 사람으로 치면 두뇌를 거치지 않고 팔다리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컴퓨터의 CPU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끼리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덕분에 데이터 전달 과정이 매우 빨라지고 지연 시간이 확 줄어드는데 자세한 내용은 안달공학 엔비디아 vs 아리스타 네트워크 편을 참고하시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도 있는데요. 여러 서버에서 보낸 데이터를 중간에서 정리하고 계산해야 할 때가 많은데 원래는 이 모든 계산을 최종 목적지인 서버가 다 처리해야 해서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샤프와 같은 네트워크 내 컴퓨팅 기술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이 계산의 일부를 대신 처리해주는 것인데요. 마치 여러 사람이 보낸 설문지를 중간 관리자가 한번 취합해서 정리한 뒤에 최종 보고하는 것과 같죠. 이렇게 중간에서 일을 덜어주니 서버의 부담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통신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그래픽카드로 유명했지만 데이터 센터 전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멜라녹스는 위에서 설명한 빠른 통신에 필요한 부품들, 즉 랜카드나 네트워크 스위치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가진 회사였는데요. 결국 엔비디아는 이 인수를 통해 데이터 센터의 두뇌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전달하는 신경망까지 모두 손에 넣어 데이터 센터 전체를 최고 성능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드웨어만 바꿔서는 1000배의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성능의 절반 이상은 소프트웨어 스택이 이끌어내는데요.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단순히 성능 좋은 그래픽 카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발자들이 그 엄청난 성능을 아주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바로 핵심 경쟁력이죠. GPU를 범용 병렬 가속기로 만든 토대가 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입니다. 안달공학 쿠다 편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비유하자면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엔진 GPU를 만들고 그 엔진을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자동 변속기, 최고급 타이어, 최적화된 내비게이션인 소프트웨어까지 한 세트로 묶어서 파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운전자인 AI 개발자, 엔지니어, 연구원들은 그냥 핸들 잡고 엑셀만 밟으면 최고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AI를 개발할 땐 이미지 인식이나 문장 분석처럼 반복적으로 쓰이는 핵심 계산들이 있는데요. 만약 개발자가 이걸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야 한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GPU의 성능을 100% 끌어내기도 어렵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CUDNN 같은 핵심 부품 모음집을 통해 이런 계산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놨고 개발자는 그냥 잘 만들어진 부품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엔비디아의 전문가들이 직접 최적화한 최고의 성능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덕분에 개발자는 밑바닥부터 고민할 필요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AI 모델로 구현하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공들여서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막상 서비스로 쓰려니 너무 느리면 곤란하겠죠. 여기서 엔비디아 소프트웨어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텐서RT 같은 자동 최적화 도구가 개발자가 만든 모델을 딱 받아서 알아서 군살은 빼주고 가장 빠른 길로만 다니도록 교통정리를 싹 해주는데 이 과정이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자가 하드웨어 구조를 깊게 이해하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버튼 몇 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AI 모델의 응답 속도를 몇 배나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또한 요즘 AI는 워낙 거대해서 GPU 수백 수천 개를 묶어서 학습시키는 게 기본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컴퓨터가 마치 한 몸처럼 딱딱 맞춰서 움직이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NCCL 같은 소프트웨어로 GPU들을 위한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와 교통관제 시스템을 미리 다 깔아놓아서 이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GPU가 10개로 늘어나든 1000개로 늘어나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코드를 짜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으니 확장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실제로 AI 서비스를 할 때에는 GPU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 전력을 덜 쓰기 위한 방식들이 많이 고민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가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개발자들이 굳이 다른 걸 쓸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성능 좋은 하드웨어에 쓰기 편하고 알아서 빨라지고 확장도 쉬운 경험을 한번 맛본 개발자들은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생태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스케일링 법칙은 투입하는 컴퓨팅 자원이 늘면 모델 성능이 예측 가능하게 개선됨을 보여줍니다. 더 강한 AI에 대한 수요가 더 큰 모델을 낳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풀스택 혁신을 이끌며 그 결과 향상된 성능이 다시 더 큰 모델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플라이휠이
형성되는 것이죠. 물론 데이터 센터 전력, 고품질 데이터 부족, 비용 상승 같은 과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 압축, 저정밀 영상, 하드웨어 효율화,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동시에 진화하며 단위 성능당 비용과 전력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트랜지스터 개수를 넘어 아키텍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아우른 총체적 최적화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어의 법칙이 칩 내부 스케일링의 관찰이었다면 황의 법칙은 AI와 같은 특정 목표를 중심으로 풀스택을 설계하여 실제 출력 성능을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단 하나, 단일 요인이 아니라 많은 작은 이득을 곱하기 방식으로 겹겹이 쌓아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점인데요. 황의 법칙이 그렇게 가능해졌고 그 속도는 아직 감속 신호보다 가속 신호가 더 많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이 황의 법칙이 꺾이지 않기 위해 수많은 분야에서 피땀 눈물 흘리며 옵세 모드로 어마무시하게 달리고 있는 전세계 엔지니어 연구원 직장인과 관련 업종 종사자분들께 으쌰으쌰 화이팅을 보내기 위해 원기업을 모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안대공화 에로였습니다.